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제구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전장에 울려 퍼지는 불길한 북소리처럼 들렸다. 사단장 최민석 소장은 우산 아래 서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확인하며 잘 닦인 전투화 구부로 젖은 아스팔트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대해진 복부는 팽팽하게 당겨진 군복상의 단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예정된 국방부 특별감사단의 방문이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침범하는 불쾌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최민석은 자신의 곁에 도열해 있는 참모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오만함이었다. 그는 이번 감사를 이끄는 단장이 창군 이래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에게 있어 군대란 남성들의 성역이었고, 전장은 땀 냄새와 피 냄새를 아는 자들만의 공간이어야 했기에 책상머리에서 진급했을 것이 분명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부대를 평가하러 온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었다. 그는 입속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저 멀리 흐린 하늘을 가르며 다가오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최민석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육중한 기체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면서 일으킨 강력한 하강풍은 도열해 있던 장병들의 우위를 거세게 흔들었고, 빗물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최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 문이 열리는 순간을 주시했는데, 그는 속으로 상대방이 거센 바람과 소음에 당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준비한 첫 번째, 아주 유치하고도 은밀한 신고식이었다. 그러나 헬기에서 내려선 인물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기둥처럼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섰다. 강지윤 중장은 정복 차림이 아닌 흙먼지가 묻어도 어색하지 않을 야전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빗줄기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하지도 않았고, 수행원들이 우산을 씌워주려는 것조차 손짓으로 제지하며 곧장 최민석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최민석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며 거만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가 경례 동작을 취하기도 전에 먼저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며 그의 기선을 제압해 버렸다. 사단장,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며 상관을 맞이하는 것이 귀관이 배운 군인 정신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다. 최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황급히 우산 밖으로 걸어 나왔지만 이미 구겨진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을 때 최민석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둠과 깊이를 감지하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강지윤은 형식적인 악수를 나누는 대신 장갑 낀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젖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체크하는 신율했다. 이것은 명백히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지만 계급의 차이가 엄연했기에 최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속으로
그녀를 낙하산, 정치 군인이라고 규정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사령부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긴장감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고 복도에 도열한 병사들의 경례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강지윤은 화려하게 장식된 사단장실로 안내하려는 참모장의 안내를 무시하고 곧바로 작전 회의실로 향하겠다고 통보했다. 최민석은 당황하며 준비된 다과회가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회계 장부와 조작된 보고서들이 회의실 책상 위에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나갔다. 회의실 안은 에어컨이 지나치게 강하게 가동되어 있어 냉기가 감돌았고 거대한 작전 지도가 벽면 가득히 걸려 있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강지윤이 상석에 앉자마자 최민석은 자신의 참모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우고 맞은편에 앉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채 다리를 꼬았다. 그는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며 마이크를 잡았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느릿하고 권위적인 말투로 부대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려 했다. 강 중장님, 우리 사단은 전방의 요충지로서 교과서적인 이론과는 다른 거친 야전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윤은 그의 도발적인 서두를 무시한 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집어들어 빠른 속도로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적을 채웠고 최민석의 말은 허공에서 흩어져 버린 꼴이 되었다. 그녀는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손을 멈추고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특수성이라. 그 특수성이 유류 저장고의 재고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의 30% 오차를 설명합니까? 최 소장 그녀의 질문은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고 최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최민석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부관이 건네준 물을 들이켜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건 훈련 중 발생한 자연 증발분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누유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분들은 숫자만 보고 오해하기 쉽지요.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완벽한 장부 조작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강지윤이 그저 거칠에 감사나 하러 온 줄 알았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철을 덮었고 그 소리는 마치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자연 증발이라. 사단장의 관용 차량과 개인 별장으로 흘러들어간 기름도 자연 증발에 포함되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민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민석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잊고 씩씩거렸지만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최민석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육군 사관학교 선배들과 쌓아온 견고한 카르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눈앞의 젊은 여성 장군을 짓밟아도 무방하다고 착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지윤을 가리키며 주변 참모들이 말릴 새도 없이 폭언을 쏟아내려 했다.
어디서 기집애가 별을 달고 와서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쳐. 네가 전쟁을 알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기어본 적이나 있어. 최민석의 고함은 회의실 박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컸고 문 밖에 서 있던 병사들조차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군 내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관을 모독하는 중대한 하극상이었다. 그러나 최민석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듯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강지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최민석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키는 하이힐을 신지 않았음에도 최민석과 눈높이가 비슷했다. 그녀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분노한 짐승을 달래듯 차분하게 말했다. 최 소장, 지금 그 발언은 공식적인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대답해 주지. 나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군 생활의 절반을 보냈고 귀관이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을 때 나는 국경 너머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 무게감은 최민석을 압도했다. 최민석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작전 참모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지만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재수 없는 년. 누가 뒤를 봐주는지 몰라도 며칠 못 가서 옷 벗게 만들어주지. 그는 자신이 아주 작게 말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강지윤의 훈련된 청력은 그 더러운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 순간 강지윤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도 위험해 보였다. 방금 하신 그 고귀한 말씀. 제 귀가 아닌 군 검찰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강지윤의 말에 최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오만함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최민석의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고 그는 식은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불쾌한 감촉을 느꼈다. 문을 열기 직전 강지윤은 멈춰서서 고개만 살짝 돌려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감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밤 사단 내 모든 창고와 행정실을 개방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문이 쾅 닫혔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민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었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참모들을 노려보았다. 뭘 보고만 있어 당장 본청에 연락해. 그리고 저 여자 뒷조사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렸지만 이미 그의 부하들 눈빛에는 충성심 대신 의구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고 헛손질을 해야만 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폭우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구사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울 것이 예고되었다. 강지윤은 복도를 걸어가며 부관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 클린스넥 개시, 놈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마라. 통신망 감청 시작하고 사단장실 한라인부터 차단해.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정밀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최민석 소장은 사단장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도청을 극도로 경계하여 군용 보안 회선조차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과 이해 관계가 얽힌 소수의 인물들과 소통할 때만 이 전화를 사용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최민석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급하게 입을 열어 강지윤 중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쉴 새 없이 하소연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거대한 비리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최민석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느긋하고 여유로웠으며 그의 조바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낮은 저음으로 그를 달랬다. 국방부 핵심 요직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선배인 그는 혀를 차며 최민석의 나약함을 질책했다. 최 장군, 고작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 하나 때문에 천하의 최민석이 이렇게 벌벌 떠나 자네 뒤에는 우리 동문회와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걸 잊었나? 그 말은 최민석에게 그 어떤 강력한 진정제보다 더 큰 한정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비로소 거칠었던 호흡을 가다듬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를 끄는 최민석은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고 냉장고에서 값비싼 양주를 꺼내 크리스털 잔에 가득 따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대한민국 군대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비육사 출신인데다 여자인 그녀가 그 견고한 카르텔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붉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이번 감사를 오히려 강지윤을 매장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각 강지윤 중장은 사단 본부에서 마련해준 호화로운 영빈관을 몰래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의전과 가식적인 보고서 뒤에 숨겨진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수행원들을 모두 따돌리고 낡은 판초, 우에 하나만을 걸친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 구석을 지나 병사들의 생활관이 밀집해 있는 구막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전투하는 질척이는 진흙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사단 본부 건물과는 달리 병사들이 생활하는 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 음산하고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강지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멈춘 곳은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악취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겨있는 뒷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식자재 창고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가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난 싸구려 냉동식품과 시들어서 먹기 힘든 채소들 뿐이었다. 쥐들이 갉아먹은 쌀포대와 곰팡이가 핀 양파 자루를 보며 강지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취사장을 나와 빗줄기가 더욱 거세진 어둠을 뚫고 수송대대 정비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사단의 기동력을 책임지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비고라기보다는 거대한 고철 처리장을 방불케 했으며 멀쩡해 보여야 할 트럭들은 바퀴가 빠져 있거나 엔진 덮개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강지윤은 주머니에서 소형 손전등을 꺼내 트럭 하부를 비추어 보았고 핵심 부품인 변속기와 구동축이 정품이 아닌 조잡한 재생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작전 중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때 정비고 구석에서 인기척을 느낀 강지윤은 재빨리 불빛을 끄고 트럭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소리를 죽였다. 어둠 속에서 기름때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앳된 병사 한 명이 몰래 라면을 먹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강지윤은 경계심을 풀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병사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먹던 것을 엎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겁에 질린 병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바닥에 떨어진 라면 봉지를 주워주었다. 편하게 있어도 된다. 김상병, 나는 널 혼내러 온 게 아니야. 강지윤이 명찰을 확인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상병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는 병사의 옆에 털썩 앉아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군복을 개의치 않고 정비고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떼기를 주저하던 김상병은 강지윤의 진심 어린 눈빛과 태도에 마음을 열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장군님, 저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다른 차에서 빼다 끼우는 건 예사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를 몰고 나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김상병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는데 그는 간부들이 정품 부품을 외부 업자에게 몰래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회식을 하거나 상납금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정비일지에는 모든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짓 기재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면 영창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다. 강지윤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고 병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네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할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온 강지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첩은 최민석의 비리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들로 빽빽하게 채워졌고 이것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부패한 장군을 단죄할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국방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축해둔 보안 서버를 통해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다.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인물 관계도는 최민석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석은 관사에서 측근들과 함께 질펀한 술자리를 벌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고급 양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강지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농담을 던졌고 주변의 참모들은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기분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여자 지금쯤 쥐 죽은 듯이 자고 있겠지. 내일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올 꼴이 볼만하겠어.
최민석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흐릿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악에는 명확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가짜 장부와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다가올 아침이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습한 안개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지윤은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날카롭게 다림질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과거 전장에서 잃었던 동료들과 부패한 지휘관 때문에 희생되었던 수많은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횡령범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녀는 베레모를 고쳤으며 허리춤에 권총을 차는 대신 두꺼운 증거 파일처를 옆구리에 끼고 방을 나섰다. 사단본부 회의실에는 아침 브리핑을 위해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고, 최민석은 숙취로 인해 붉어진 얼굴을 하고서도 짐짓 위험 있는 척하며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들어오자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능글맞게 말을 건넸다. 강 중장님, 어젯밤 빗소리 때문에 잠은 좀 설치지 않으셨습니까? 야전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불편하셨을 텐데.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주변 참모들은 킥킥거리는 소리를 참느라 애를 썼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고 곧장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단장,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취소합니다. 강지윤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취소라니요. 오늘 예하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하는 건 월권입니다. 최민석이 책상을 치며 반발했지만 강지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부대 방문 대신 우리는 오늘 작전 계획 브라보를 실시할 겁니다. 바로 사단 지휘 통제 시스템 불시 점검 훈련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미 통신망까지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두었기에 그깟 점검 따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통신 점검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안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사단의 모든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오직 내부 인트라넷만 가동합니다.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어떤 사적인 연락도 금지합니다. 강지윤의 명령은 단호했고 회의실 문 밖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주머니 속의 대포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꺼낼 수는 없었다. 강지윤은 스크린에 띄워진 사단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최민석이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들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다. 여기 3구역 유류 저장고, 그리고 5구역 정비대대, 오늘 훈련의 중점 감시 구역입니다.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이곳으로 전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곳들은 그가 밤새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핫스팟들이었다. 만약 실시간 영상이 연결된다면 텅 빈 유류 탱크와 분해된 트럭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에 잡힐 것이 뻔했다. 최민석은 다급하게 작전 참모에게 눈짓을 보냈고 참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신이 먹통인 것을 확인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강지윤은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듯 천천히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사단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자연 증발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날씨와 습도에 따라 기름이 증발하는 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도 사단장님의 사모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입고량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최민석에게 쏠렸다. 최민석은 이제 분노보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입술을 떨었고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기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변명을 시도했다. 하하, 강 중장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데이터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이 갈라졌고 누구도 그의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강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고 거기에는 최민석의 아내가 군용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는 CCTV 캡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졌다. 이것도 데이터 오류입니까? 최 소장 강지윤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최민석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카드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자신을 보호해줄 거대한 뒷배가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이깟 사진 한 장쯤은 조작된 것이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윤이 보여준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진짜 덫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창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하늘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지윤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부패한 장군과 그의 공범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1라운드를 지났을 뿐이었고 사냥감의 숨통을 끈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며 최민석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오만함이 만들어낸 눈먼 확신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최민석 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무실의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아침 회의에서의 치욕적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위스키 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이 강지윤이라는 불청객에 의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느꼈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인 정보통신대 대장 박중령을 은밀히 호출하여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윤이 현장 지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복잡한 지휘 통제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에는 무지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박중령이 들어오자 최민석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음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사단 전체의 지휘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강 중장이 지휘 통제실을 시찰할 때 메인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어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녀의 무리한 데이터 요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최민석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악랄했다. 외부 감사가 시스템을 건드려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명분은 국방부에 보고하기 딱 좋은 소재였고 이를 통해 그녀의 무능함을 부각하고 감사를 중단시킬 구실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오후가 되자 강지윤은 예정대로 사단 지휘 통제실인 벙커로 이동했고 두께가 1m에 달하는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많은 모니터에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벙커 내부는 수십 명의 요원이 헤드셋을 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전방 지역의 상황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강지윤을 중앙 단상으로 안내했고, 속으로는 곧 벌어질 혼란을 기대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그는 강지윤이 복잡한 전술 기호와 통신 용어들에 압도되어 주눅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팔짱을 끼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강지윤은 최민석의 기대와 달리 벙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상황판을 훑어보았고, 통신 장비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암호화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담당 장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그녀가 생각보다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박중령에게 눈짓을 보내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박중령이 몰래 서버 관리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벙커 내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중앙 스크린의 지도가 붉은색 에롤 메시지로 뒤덮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통신망이 다운되었습니다. 전방 부대와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습니다. 박중령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심압을 했고, 벙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지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고함을 질렀다. 강 중장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외부 접속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보안 프로토콜이 충돌한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작전 방해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벙커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모든 요원의 시선이 강지윤에게 집중되었다. 최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지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강지윤은 시끄러운 경보음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연기력을 뽐내고 있는 최민석과 박중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메인 콘솔로 다가가 당황하여 쩔쩔매고 있는 통신 담당관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직접 의자에 앉았다. 비키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담당관은 얼떨결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강지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흔히 생각하는 야전 군인의 범주를 넘어선 인물이었는데, 특수전 사령부 시절 그녀는 사이버전 대응팀과 숱한 합동작전을 수행하며 해커 수준의 지식을 습득했었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를 순식간에 역추적하여 서버 다운의 원인이 외부 접속이 아니라 내부에서 심어진 악성 스크립트라는 사실을 단 1분 만에 파악해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재미있군요. 시스템 과부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무한 루프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잡한 수준으로 말이죠. 강지윤의 말에 박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뒤에서 지켜보던 최민석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지윤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박중령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분해하여 화면에 띄워버렸다. 이 코드가 실행된 단말기 IP 주소. 294, 268, 링, 스슈. 바로 저기 있는 통신대 대장석이군요. 그녀가 박중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벙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최민석은 상황이 역전되자 다급하게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통신망이 해킹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엔터키를 강하게 내려치며 시스템 복구 명령을 실행했다. 붉게 물들었던 스크린이 순식간에 정상적인 녹색으로 돌아왔고 끊겼던 통신망이 복구되면서 전방 부대의 보고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스템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바꿔놓았다. 강지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박중령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서늘하게 속삭였다. 군용 통신망에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전시라면 즉결 처분감입니다. 박중령, 귀관의 이 실수 같지 않은 실수는 나중에 따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중령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최민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조차 자신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강지윤이 진짜 노린 것은 단순한 시스템 복구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복구 작업을 가장하여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신만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 지휘부의 모든 통신 내용과 데이터 전송 기록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하여 그녀의 개인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최민석과 박중령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그들의 안방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강지윤이 준비한 침묵의 반격이었고 이제 사단의 모든 비밀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되었다. 상황이 종료된 후 강지윤은 벙커를 나서며 최민석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사단장님, 시스템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군요. 전선이나 갉아먹는 그런 쥐새끼 말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최민석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박중령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이 멍청한 새끼야.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 내가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벙커 안의 요원들은 사단장의 폭력적인 모습에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강지윤은 숙소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최민석의 집무실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복제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최민석은 누군가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 의원님, 이번 감사만 잘 넘기면 약속드린 뇌물 외에 추가로 한 몫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방부에 압력 좀 넣어주십시오. 강지윤은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은 자신이 안전한 비밀 회선을 쓰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가 누르는 키보드의 모든 글자는 강지윤의 모니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윤은 사단 간부 식당에 나타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간부들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수군거렸고 최민석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일부 젊은 장교들은 그녀를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지윤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어젯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타깃을 설정했다. 최민석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격리참모와 군수참모. 그들이야말로 최민석이라는 거목을 지탱하는 뿌리였고 강지윤은 그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도끼날을 갈고 있었다. 최민석은 강지윤의 조용한 행보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져 집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지윤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국방부 쪽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사실 강지윤은 감사 시작 전에 이미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
정권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그녀의 뒤에는 부패 척결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다. 최민석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에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포위망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일과는 사격 훈련장 점검이었는데 최민석은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위엄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는 사격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강지윤 앞에서 보란 듯이 실력을 뽐내어 기를 죽이려는 유치한 계획을 세웠다. 훈련장에 도착한 최민석은 권총을 꺼내 들고 표적지를 향해 연사했고 탄착구는 제법 중앙에 밀집되어 있었다. 그는 으스대며 강지윤에게 권총을 건넸다. 강 중장님도 한번 쏴보시죠. 책상 물림이라 총 잡는 법이나 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윤은 그의 도발을 피하지 않고 권총을 받아들었는데 그녀의 그립은 교과서적이면서도 실전적인 특수부대의 파지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숨을 고를 시간도 없이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은 규칙적이고 빠르게 울려 퍼졌다. 탄창을 비운 후 표적지가 앞으로 당겨져 오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탄성을 질렀다. 최민석의 표적지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 탄착군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탄환이 정확히 헤드샷 부위인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강지윤은 권총을 돌려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총은 뽐내려고 쏘는 게 아닙니다. 사단장, 적을 죽이기 위해 쏘는 겁니다. 최민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지윤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군 최초 특전사 팀장 출신이래. 귀신 잡는 해병대도 저분 앞에서는 길을 못 편다더라. 병사들의 존경심이 최민석에게서 강지윤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이는 최민석에게 있어 그 어떤 징계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강지윤은 훈련장을 떠나며 수행원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격리 참모를 내 방으로 불러 공식적인 호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면담이라고 전해. 그녀는 이제 최민석의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하려 했다. 겁 많은 격리 참모는 최민석의 비리 장부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고 강지윤은 그가 가진 두려움을 이용해 그를 내부 고발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녹차 2잔을 준비해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격리 참모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먹잇감을 안심시키려는 맹수의 위장과도 같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중령, 차 한잔하면서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를 들면 사단장님의 자연 증발된 예산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격리 참모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멘탈도 산산조각이 났다. 강지윤은 깨진 찻잔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깨진 잔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잘못된 선택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최 소장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남을 것인지. 격리 참모는 덜덜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강지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예감을 느꼈다. 최민석의 철옹성 같던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붕괴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었다.
강지윤 중장의 숙소 안은 무거운 침묵과 격리 참모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최민석 소장이 지난 3년 동안 횡령한 비자금의 흐름과 차명 계좌 정보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격리 참모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최민석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를 낱낱이 진술했다. 강지윤은 감정 없는 얼굴로 그의 진술을 녹음하며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려 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군님이 제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격리 참모의 애원에도 강지윤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은 군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최민석의 눈을 피해 내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최 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그에게 아부하고 그가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고 격리 참모는 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사령부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최민석 소장은 아침부터 자신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강지윤의 호출을 받고 불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격리 참모를 은밀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만 강지윤에게 이미 포섭된 격리 참모는 연기력을 발휘하여 강지윤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겉핥기식 감사만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최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듯 했으나 본능적인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무실 안을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지윤은 두 번째 타깃인 군수 참모를 작전 회의실이 아닌 사단 정비고 뒤편에 은밀한 장소로 불러냈다. 군수 참모는 최민석의 육군사관학교 직속 후배로 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고 성격 또한 거친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윤을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삐딱한 자세로 섰는데 이는 자신의 선배인 사단장을 모욕한 그녀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었다. 중장님, 이런 후미진 곳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그의 태도는 오만방자했지만 강지윤은 개의치 않고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군수 참모가 외부 고물상 업자와 만나 군용 자재를 밀거래하는 현장이 찍힌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사진을 확인한 군수 참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강지윤은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그가 빼돌린 부품 리스트와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사고 일지를 들이밀며 그를 몰아붙였다. 지난달 수송대대 트럭 전복 사고, 단순 운전, 미숙으로 처리됐더군요. 하지만 정비 일지를 보니 브레이크 패드가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그 부품 값으로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강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군수 참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지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민석을 보호하려다가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군사법원에 서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편 최민석은 군수 참모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무실에 화분을 집어던져 박살을 내고 비서실장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애썼다. 당장 헌병대장 불러와 내 부하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게 감사의 권한이야.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미 강지윤이 보낸 1차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최민석을 옹호하던 세력들조차 그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최민석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강지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헌병대장을 시켜 강지윤의 숙소를 수색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헌병대장조차 난색을 표하며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최민석은 자신의 권총을 차고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내 부대야 내가 왕이라고 감히 나를 무시해 그는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병사들에게 이유 없는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머무르고 있는 임시 감사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단판을 짓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강지윤은 감사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이 쾅하고 열리며 최민석이 난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최민석은 씩씩거리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야, 강지윤 적당히 좀 하지. 그래,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여긴 내 구역이야. 쥐새끼처럼 내 뒤를 캐고 다니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둬. 그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지만 강지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침착함은 최민석의 화를 더욱 돋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사단장, 지금 이 행동은 상관 모독의 협박죄까지 추가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진정하고 돌아가십시오. 강지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민석은 그녀에게 바짝 다가와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자신의 덩치로 그녀를 압도하려 했지만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와 시선을 맞췄다. 최민석은 그녀의 당당함에 열등감을 느끼며 다시금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여자가 별을 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집 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군대에 기어와서 물을 흐려 너 같은 걸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이년아, 최민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 소장, 당신의 그 썩어빠진 머릿속에는 성별밖에 들어있지 않은 모양이군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여자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가 방금 뱉은 폭언을 재생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지윤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팔을 쳐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잊고 싶어 하는 기억을 되살려드리지요. 5년 전 27사단 대대장 시절 발생한 훈련 중 사망사고, 김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조작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강지윤의 입에서 그 사건이 언급되는 순간 최민석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걸쳐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장 추악한 과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최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강지윤은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그동안 숨겨왔던 살기를 드러냈다. 나는 그 김일병의 누나가 보낸 편지를 받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지. 당신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훔쳤어. 강지윤의 폭로는 최민석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감사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등 뒤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듯했고, 그는 자신이 딛고 있는 바닥에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술을 찾아 병째로 들이켰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강지윤이 단순한 감사관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비뚤어진 생존 본능은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그를 부추겼다. 밤이 깊어지자 폭우가 다시 시작되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하늘을 찢었다. 최민석은 마지막 남은 신복인 시설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미친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야. 3구역 창고에 불을 질러 실수로 인한 화재로 위장해 안에 있는 모든 장부와 재고가 잿더미가 되어야 해. 알겠어. 시설대장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최민석은 그에게 거액을 약속하며 회유와 협박을 섞어 윽박질렀다. 전화를 끄는 최민석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불길이 모든 증거를 태워버리고 강지윤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이미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최민석의 방화 지시를 들으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헌병대 특수임무대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팀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타깃이 미끼를 물었다. 전 병력 매복 위치로 이동. 방화 시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화재는 초기에 진압한다. 강지윤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최민석, 당신은 끝까지 군인이기를 포기하는군요.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새벽 2시, 3구역 창고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시설대장은 기름통을 든 채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를 덮쳤고, 꼼짝마 헌병이다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무장한 군인들이 그를 덮쳤다. 최민석이 기대했던 화려한 불꽃놀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처참한 광경만이 연출되었다. 강지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최민석에게 보낼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다음 날 있을 대규모 기동훈련. 바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장에서의 완벽한 패배였다. 최민석은 화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초조함에 밤을 꼬박 세웠고, 아침이 밝아올 때쯤 비서로부터 시설대장이 헌병대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그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아, 강지윤. 이 악마 같은 년.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오늘 예정된 기동훈련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강지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전투복을 챙겨 입으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전장은 오만한 자에게 가장 먼저 죽음을 선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제구보병사단 기동훈련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내뿜는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최민석 소장은 야전 지휘소 텐트 안에서 거대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이번 대규모 기동훈련이야말로 자신이 건재함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시설대장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며 참모들에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의 작전 계획은 지형과 기상을 무시한 채 오로지 화려한 화력 시범과 돌격 위주의 구시대적인 전술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윤 중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그녀의 길을 꺾고 병사들에게 자신의 카리스마를 각인시키겠다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훈련 개시 신호탄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지자 굉음과 함께 최민석의 청군 주력 부대가 평원을 가로질러 적진을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곁에 서 있던 강지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술 단말기에 표시된 지형 데이터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기동로가 우찌대처럼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민석은 이를 무시하고 중전차 부대를 진창으로 밀어넣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참모장에게 조용히 경고했지만 최민석의 눈치를 보던 참모장은 그녀의 말을 묵살하고 사단장의 명령을 그대로 하달했다. 그것은 재앙의 서막이었고 화려한 돌격은 곧 처참한 생존 투쟁으로 변질될 운명이었다. 예상대로 선두에 섰던 전차들이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지자 대열은 순식간에 뒤엉키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매복해 있던 홍군 대항군의 대전차 미사일 모의 사격이 빗발쳤고 지휘소의 상황판에는 피격을 알리는 붉은 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돌격해 멈추지 말고 밀어붙여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예하 부대들은 지휘 통제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술적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부하들을 탓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이 판뱅이 같은 새끼들 정신 안 차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그의 고함은 전장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지휘소 안의 참모들은 고개를 떨구며 절망감을 느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홍군의 기습적인 측면 공격으로 인해 사단 본부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었다. 최민석은 이성을 잃고 현실을 부정하며 이미 전멸 판정을 받은 부대에게 계속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추태를 보였다. 지휘소 안의 분위기는 침몰하는 배처럼 암울했고 작전 참모들은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단장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한심한 지휘관의 폭주를 방관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무능한 지휘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최민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무전기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 마이크 내놔. 최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강지윤은 그를 어깨로 밀쳐내며 싸늘한 눈빛으로 제압했다. 닥치십시오. 최 소장, 당신은 이미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은 내가 지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휘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헌병대 장교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를 호위하며 최민석의 접근을 막았다. 최민석은 씩씩거리며 헌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들조차 사단장 대신 강지윤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이지 않았다. 강지윤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혼란에 빠진 통신망을 향해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전 병력 주목. 여기는 강지윤 중장이다. 현 시간부로 작전 계획 알파를 폐기한다. 전차 부대는 즉시 연막을 살포하고 이선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라. 보병 제1대대는 하차하여 십시. 방향 능선을 점령하고 적의 측면을 타격한다.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패닉에 빠져 있던 현장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은 새로운 지휘관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고 홍군이 승리에 도취되어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역습을 가하는 과감한 기동 전술을 구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훈련장의 지형지물이 3대 지도처럼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병력을 체스말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했다. 진창에 빠진 전차를 미끼로 사용하여 적을 유인한 뒤 매복해 있던 보병들이 대전차 화기로 홍군의 주력을 격파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웠다. 상황판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아군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자 지휘소 안의 참모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최민석의 지휘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유기적인 협동 작전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율을 느꼈다. 강지윤은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전황을 조율하며 삼중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좌측방 경계 철저히 하고 예비대와 간격을 유지해. 라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부대가 강지윤의 손길 아래서 전혀 다른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야전 지휘 분야에서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세운 작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리고 강지윤의 전술적 식견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병사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사형 선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난도질이었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았지만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만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훈련이 종료되고 청군 승리라는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뜨자 지휘소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환호는 최민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등판하여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낸 강지윤을 향한 찬사였다. 현장에서 복귀한 대대장들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지휘소로 달려와 강지윤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중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 전술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들의 칭찬을 듣는 최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이
이 공간에서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강지윤은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지휘소 안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이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강지윤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민석을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최 소장, 전장은 장군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얄팍한 공명심 때문에 오늘 수많은 병사가 가상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당신은 전범으로 재판정에 섰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최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반박할 말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그토록 당당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강지우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고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최민석을 고립시켰다. 텅 빈 지휘소에 홀로 남겨진 최민석은 상황판에 떠있는 승리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승리는 자신의 패배를 증명하는 잔인한 전리품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휘봉이 초라한 막대기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강지윤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최민석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그리고 다가올 파멸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강지윤은 기세를 몰아 사단 감찰부를 직접 지휘하여 최민석의 관사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최민석이 훈련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동안 헌병들은 그의 비밀 금고와 서재를 샅샅이 뒤져 숨겨진 차명 계좌 통장과 뇌물수수 목록이 적힌 수첩을 찾아냈다. 특히 안방 침대 밑에서 발견된 칠가방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국방부 로비를 위해 준비해둔 자금이었다. 강지윤은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최민석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강지윤은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고 사단 방송실로 향했다. 그녀는 전장병이 듣는 앞에서 최민석의 비위를 공표할 생각은 없었지만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훈화를 준비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영내에 울려 퍼졌다. 군인은 계급장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는 것은 군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의로운 강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있던 최민석은 관사거실에서 양주병을 집어던지며 오열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의 비참한 절규였다. 밤 10시 강지윤은 자신의 숙소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김일병 사건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5년 전 최민석은 훈련 중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병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었다. 강지윤은 당시 의무 기록과 목격자들의 새로운 진술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최민석이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덮으며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김일병, 조금만 기다려. 네 억울함. 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풀어줄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내일은 최민석에게 있어 지옥보다 더 끔찍한 날이 될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구사단. 영내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도 신경질적인 최민석 소장의 귀에는
거슬리는 소음으로 들려왔다. 그는 사단장 관사 서재에 틀어박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기동훈련의 참패와 강지윤 중장의 압수수색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화려했던 군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부대 외곽에 위치한 폐창고를 개조해 만든 그의 은밀한 아지트 열쇠였다. 그곳에는 아직 강지윤이 찾아내지 못한 현금 다발과 고가의 골동품,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부 고위층에게 상납했던 리스트가 적힌 원본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장부만 있으면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윗선과 거래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수행원들 몰래 관사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미리 준비해둔 개인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지만 최민석은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엑셀을 밟아 부대 후문을 향해 질주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헌병대 특수임무대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 앞에는 강지윤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최민석의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최민석이 궁지에 몰리면 비자금을 챙겨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타깃이 쥐구멍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경로와 일치합니다. 전 팀원들은 포위망을 좁히고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강지윤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타고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녀의 지시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최민석을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숨겨둔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 손으로 꺼내게 만들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최민석의 차량이 부대 밖 비포장 도로를 달려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자 강지윤은 헌병대 차량에 올라타며 부관에게 짧게 말했다. 가자.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폐창고에 도착한 최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숲속의 어둠과 스산한 바람 소리가 그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황급히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먼지 쌓인 낡은 캐비닛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향해 달려갔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손은 땀으로 미끄러워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해야 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금괴,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돈과 장부를 가방에 쓸어 담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걸로 입만 잘 막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강지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최민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잠갔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가방이 터지면서 돈다발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꼼짝마 포위됐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확성기에서 터져 나오는 경고 방송과 함께
무장한 헌병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수십 개의 총구가 최민석을 겨냥했다. 최민석은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 속에서 허둥지둥 기어가며 권총을 찾으려 했지만 헌병대원이 날린 발차기에 턱을 가격당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꼴이 마치 덫에 걸린 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때 헌병들 사이가 갈라지며 또각또각 군화 소리와 함께 강지윤 중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최민석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강지윤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장부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았다. 사단장님, 밤늦게 여기서 보물찾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쥐새끼처럼 식량을 챙겨 도망가려던 참이었습니까? 강지윤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최민석은 치를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윤, 네가 감히 함정을 파. 이건 불법 사찰이야. 내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운운하며 발악했지만 강지윤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 봉투가 터지면서 수백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최민석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강지윤이 수년간 수집해온 최민석의 범죄 일람표, 일명 유령 파일이었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가 10년 전 대대장 시절 저질렀던 군납 비리부터 시작해 최근 사단장으로서 행한 횡령과 인사 청탁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잊고 있었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무마했던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도대체. 최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강지윤을 올려다보았다. 강지윤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최민석, 당신은 나를 그저 지나가는 감사관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당신을 잡기 위해 5년을 기다렸어. 이 파일은 당신이 군복을 입고 저지른 모든 죄악의 기록이자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초대장이야.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최민석은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최민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지윤은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사형 집행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다. 네, 네가 누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강지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기억나나 5년 전 당신의 조작으로 자살 처리된 김준우 일병. 억울하다고 호소하던 그의 어머니가 당신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당신이 깡패들을 시켜 내쫓았던 그 사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김준우 일병 사건은 그가 가장 완벽하게 덮었다고 자부했던, 그래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일이었다. 그건 사고였어. 걔가 적응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최민석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강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기에는 최민석이 당시 헌병대장에게 사건 조작을 지시하며 뇌물을 건네는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적당히 우울증으로 몰아,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니까 유가족 입도 돈으로 막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최민석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 녹음 파일, 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헌병대장이 남겨둔 유일한 복사본입니다. 내가 이걸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강지윤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다. 최민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방부 인맥도, 육군 사관학교 선후배들도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자신을 버릴 것이 뻔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으아, 간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럴 수는 없어.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명령했다. 체포해. 혐의는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살인 방조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민석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자 철컥하는 금소금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최민석은 반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도 강지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 동기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강지윤은 그의 위협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그의 계급장을 흙발로 밟고 지나갔다. 동기, 당신 같은 쓰레기를 감싸줄 동기는 없어. 당신은 이제 군인도 장군도 아니야. 그저 번호표를 단 죄수일 뿐이지. 강지윤의 마지막 말은 최민석의 가슴에 깨기를 박았다. 그는 헌병차 뒷좌석에 처박히며 창밖으로 보이는 강지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서 승리자처럼 우뚝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최민석은 문득 그녀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밀려오는 공포와 절망감의 생각은 끊어졌다. 차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고에 홀로 남은 강지윤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거기에는 앳된 얼굴의 병사와 함께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호야, 이제 절반은 끝났어.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더 남았어. 그녀는 사진을 소중하게 다시 넣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내일 아침에 있을 마지막 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최민석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할 그 누구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강지윤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보고했다. 작전명 클린스넥 완료. 타깃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뉴스가 터질 겁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매섭게 빛났다. 최민석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가 감추고 있던 가장 추악한 비밀, 즉 그의 탐욕이 낳은 비극적인 가족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심판이 완성될 것이었다. 구사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혹한 진실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 특별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는 형광등의 미세한 소음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석은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채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앞에는 강지윤 중장이 가져온 두꺼운 수사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헌병들의 발소리에 움찔거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잔해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윤은 조사실 한쪽 벽에 기대어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기쁨보다는 마치 시신을 염습하는 장의사처럼 엄숙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 맨 위에 있는 낡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서류들과 달리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는 1급 기밀 문서였다. 최민석 씨, 당신은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텅 빈 조사실을 가득 채울 만큼 울림이 있었다. 최민석은 천천히 눈을 떠 그 봉투를 바라보았고 그 위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021년 11월 15일 제27사단 전차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 그것은 그가 사단장으로 진급하기 직전 발생했던 사고로 당시 그는 사고 원인을 장비 결함이 아닌 병사의 조작 미숙으로 둔갑시켜 덮어버렸었다. 이걸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이미 종결된 사건이잖아. 국방부에서도 승인한 사안이라고 그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두려움만이 가득 묻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서류가 자신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칼날임을 직감했다. 강지윤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검게 그을린 전차 내부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사진들이었다. 당시 당신은 불량 포탄 납품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규격 미달의 포탄을 훈련에 사용하도록 허가했어. 그 결과 포신이 폭발했고 안에 타고 있던 포수와 탄약수가 즉사했지.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읊조렸다. 최민석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강지윤은 억지로 사진을 그의 눈앞으로 밀어 넣었다. 똑바로 봐.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당신이 조작 미숙이라고 뒤집어 씌운 그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라고.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밀어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진급심사가 코앞이었단 말이야. 사고가 터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그리고 걔네들은 어차피 일개병사 나부랭이잖아.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궤변이었다. 강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분노를 억눌렀다. 일개 병사 나부랭이 당신에게는 그들이 소모품으로 보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 특히 그중 한 명은 더욱 그랬지. 강지윤은 마지막 남은 사진 한 장을 뒤집어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병사의 증명사진이었다. 명찰에는 한승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민석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굳히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얼굴은 너무나도 낯익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얼굴이었다. 이 녀석이 왜, 여기가 왜,
그는 말을 더듬으며 혼란스러워했고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봉인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한승우 상병, 어머니의 성을 따랐지만 사실은 당신의 이복 동생이지. 당신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버려두고 왔던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존재. 강지윤의 설명은 최민석의 뇌리에 벼락처럼 꽂혔다. 최민석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가난하게 사는 이복 동생과 그 어머니를 벌레 보듯 했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었다. 하지만 그 동생이 자신의 부대, 그것도 자신이 승인한 불량 포탄이 터진 그 전차 안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이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승우는 군대 안 간다고 했단 말이야. 최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부정했다. 강지윤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건 한승우 상병의 관물대에서 발견된 유서야. 형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지.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형, 나 군대 왔어. 형이 있는 부대로 자원했어. 형은 나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형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 열심히 해서 형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번 사격 훈련에서 포상 휴가 따면 몰래라도 형 얼굴 한번 보러 갈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최민석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이 덮어버린 그 사고 보고서에 서명할 때 당신은 당신 동생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거야. 그것도 모자라. 당신은 동생을 무능한 병사로 낙인 찍어 2번 죽였어. 강지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혈육을 제물로 바친 꼴이 된 것이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권력이 사실은 동생의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으아악, 승우야, 형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 조사실 밖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 검찰관들도 고개를 돌리며 참담해했다. 강지윤은 차가운 눈으로 울부짖는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당신의 죄는 법으로도 심판받겠지만 남은 평생 이 기억이 감옥이 되어 당신을 가둘 거야. 죽어서도 동생을 볼 면목이 없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챙겼다. 최민석은 바닥을 기어와 강지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이대로는 못 살아. 하지만 강지윤은 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죽는 건 너무 쉬운 도피지. 살아서 뼛속까지 고통스럽게 속죄해.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의 이송 장면은 전국의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호송차로 끌려갔지만 몰려든 기자들과 성난 시민들이 던지는 달걀과 오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살인마, 매국노, 페류나,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 어깨에 힘을 주고 떵떵거렸던 사단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늙고 초라한 죄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지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베레모를 고쳤었다. 이것으로 긴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구사단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패한 장교들이 물갈이 되고 새로운 지휘관들이 임명되었으며
병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강지윤이 지적했던 급식과 정비 문제는 국방부의 특별 예산 지원으로 해결되었고, 병사들은 더 이상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을 몰지 않아도 되었다. 연병장에는 다시금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강지윤은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의 누님, 강철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국립현충원.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묘역에는 늦가을의 낙엽이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다. 강지윤은 육군 상병 한승우의 묘라고 적힌 비석 앞에 서서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묵념을 올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영혼을 위로했다. 승우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 네 형은 죗값을 치르고 있어.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하기를 바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승우가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강지우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군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그녀가 묘역을 내려올 때 저 멀리서 수행부관이 다가와 경례를 했다. 중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입니다. 다음 임무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강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쉼이란 없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권력의 뒤에 숨어 부패를 저지르는 또 다른 최민석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청소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임을 알고 있었다. 가자. 이번에는 어디가 썩었는지 확인하러.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고, 검은 세단은 노을이 지는 도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차 안에서 강지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민석이 불렀던 컨케이혼 개년, 나쁜 년이라는 욕설은 이제 그녀에게 훈장처럼 느껴졌다. 부패한 자들이 그녀를 두려워하며 부르는 그 이름이야말로 그녀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군대 조직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실력과 신념으로 그 벽을 하나씩 깨트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행동과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몇 달 후,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석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승우야. 포탄이 아니야. 그거 불발탄이야. 쏘지 마.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불타는 전차를 보았고,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말라가며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간수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파멸은 인과응보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잔혹하지만 명확한 증거였다. 강지윤은 새로운 부임지인 전방군단 사령부 옥상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녀는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될 전투를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최초의 여성 장군이 아닌 진정한 군인 강지윤의 길이었다.